북한 최고 권력기관 39호실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십억 달러 비자금을 관리하던 핵심 간부 한 명이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례적으로 국경 봉쇄를 강화했고 39호실 전체에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평소 철벽 같던 북한 고위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는 어떻게 삼엄한 보안을 뚫고 가족과 함께 탈출에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왜 북한 당국은 이토록 발칵 뒤집혔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충격적인 실화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북한 39호실 최고 기밀. 지금부터 그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북한 39호실에서 부부장으로 일했습니다. 39호실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직속 기관으로 해외 비자금 조달과 운용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제가 맡은 업무는 주로 달러 환전과 해외 계좌 관리, 그리고 각종 무역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이었습니다. 매월 수십억 달러가 제 손을 거쳐갔고, 그 덕분에 평양 중심가 고급 아파트에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특권층 생활을 누렸어요. 하지만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새벽 사무실 창문 너머로 총성이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김 과장이 반역자로 몰려 처형됐다는 거였어요. 불과 어제까지 옆자리에서 달러 환전 서류를 검토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김 과장은 39호실에서 5년간 일한 베테랑이었고 항상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가족도 있고 아이도 둘이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반역자가 됐을까요? 사실 며칠 전부터 김 과장이 조금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광장에서 김 과장의 시신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차가운 시체 위로 덮인 천이 피로 젖어가는 모습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총상이 머리와 가슴에 여러 발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제 아내와 두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2살 큰아이와 8살 둘째, 그리고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아내 말이에요. 만약 제가 김 과장처럼 된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수십억 달러 자금을 관리하며 평양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롭게 살았지만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끝날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권력이 높을수록 추락도 빠르다는 걸 그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 집 앞에는 정체불명의 검은 승용차가 며칠째 서성이고 있었어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전화를 걸어보니 계속 잡음이 들렸습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이상한 소음이 섞여 나오는데 혹시 도청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무실에서도 평소보다 감시하는 눈길이 많아진 게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것도 피하려고 했어요. 복도에서 만나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더라고요. 이대로라면 내일은 제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마다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까봐 무서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아내도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왜 요즘 이상해요? 라고 묻더라고요. 하지만 말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을 지키려면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며칠 뒤 무역 업무 차 자주 만나던 조선족 상인 박 씨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각종 물건을 거래하는 사람으로 39호실 업무상 자주 만나는 사이였어요. 평소에는 웃으며 인사하고 농담도 주고받는 사람인데 그날은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주변을 계속 둘러보더라고요. 혹시 누가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에요. 부부장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박 씨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 씨를 조용한 찻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작은 소주병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 안에 수면제가 들어 있습니다. 국경 초소 병사들에게 술을 권하면서 이걸 타세요.
정말 이런 방법으로 탈출할 수 있을까요? 각 씨는 강을 건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압록강 상류 쪽에 물이 얕은 곳이 있어요. 거기서 새벽 2시경에 건너면 됩니다. 그 시간이면 순찰이 가장 뜸하거든요. 어느 지점이 가장 얕고 언제 순찰이 뜸하며 건너편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심지어 중국 쪽에서 도와줄 사람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이게 함정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박 씨가 보위부에 회유당해서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건 아닐까요? 요즘 같은 때에 이런 제안을 하다니 너무 의심스러웠거든요. 만약 실패한다면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행은 물론이고 즉결 처형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박 씨 눈빛을 보니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부부장님 같은 분이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서 진실을 알려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박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어서 압니다.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면 이곳에 있으면 안 되죠. 박 씨 말을 들어보니 그의 형이 몇 년 전에 탈북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면서 한국이 정말 좋은 곳이라고 했어요. 한국에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아이들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12살 큰아이의 얇은 어깨와 8살 둘째의 까만 눈동자가 너무 애틋했어요. 그리고 지친 표정으로 설거지하는 아내의 모습이 더는 이 상황을 견디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최근 들어 자주 한숨을 쉬고 밤에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괜찮을까요? 아이들이 걱정돼요.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에 대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해요? 라고 물어보는데 답할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김 과장 일 이후로 집 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졌어요. 결심했습니다. 가족만은 반드시 살려내겠다고요. 박 씨가 준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탈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출장을 핑계로 국경 지역을 여러 번 다녀오며 초소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했어요. 39호실 부부장이라는 직책 덕분에 국경 지역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웠거든요. 병사들이 교대하는 정확한 시간은 오후 11시 30분과 새벽 4시였는데 그 사이가 가장 경계가 느슨해지는 때였습니다. 특히 자정 무렵에는 병사들이 피곤해서 졸기 시작하더라고요. 박 씨 말이 맞았어요. 병사들이 평소 막걸리를 즐겨 마신다는 것도 알아냈고 어떤 병사가 술을 특히 좋아하고 누가 의심이 많은지까지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김 상병은 20살 정도로 보였는데 술만 보면 눈이 반짝였어요. 고향이 황해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병장은 30살 정도로 나이가 좀 있어서 항상 조심스러워했고요. 박일병은 막내라서 선임들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이런 정보들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간 관찰한 결과 김 상병이 가장 경계심이 적고 술도 잘 마시니까 그를 집중 공략하기로 했어요. 가족들에게는 5일 후 새벽에 집을 나선다고 알렸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사실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계획했으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뤘거든요. 작은 배낭 2개의 필수품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약간의 음식. 아이들 감기약, 그리고 비상금으로 모아둔 달러 지폐들을 속옷에 꿰매 넣었어요. 평소 39호실 일을 하면서 달러를 만질 기회가 많았는데 조금씩 빼돌린 것들이었거든요. 총 5,000달러 정도였는데 이 돈이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암호와 집결 시간을 정했어요.
만약 중간에 흩어지게 되면 압록강 상류 쪽 버드나무 밑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줬어요. 절대 소리 내면 안 된다. 아빠가 손짓하면 바로 따라와야 한다. 아이들도 심각한 상황인 걸 눈치챘는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그 나이는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좋은 곳으로 간다고만 답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던 제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에서 가장 안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39호실 간부라는 신분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오히려 저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마지막 점검을 위해 다시 한번 국경을 살펴봤습니다. 철조망의 높이, 전기가 통하는지 여부, 지뢰가 매설된 구간까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다행히 박 씨가 알려준 지점은 비교적 안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김 과장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요. 드디어 그날 밤이 왔습니다. 오후 11시, 수면제를 탄 소주병을 품에 안고 초소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혹시 표정에 이상한 게 드러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초소에 도착하니 김상병, 이병장, 박일병이 교대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잔 하시죠. 평소처럼 친근하게 말하며 술병을 꺼냈습니다. 병사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잔을 받아들였어요. 다행히 그들이 평소 술을 워낙 좋아해서 쉽게 넘어갔습니다. 김상병이 가장 먼저 잔을 비우더라고요. 부부장님이 직접 가져오신 술이니 맛있겠네요. 하면서 연거푸 몇 잔을 마셔댔어요. 이 병장은 조금 조심스러워했지만 다른 병사들이 마시니까 따라서 마셨습니다. 박일병은 나이가 어려서 술을 잘 못 마시는 것 같았는데도 선임들 눈치를 보며 억지로 마시더라고요. 저는 시계를 보며 분을 세어가며 기다렸습니다. 박 씨가 말하기로는 15분 정도 지나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과연 수면제가 제대로 작용할까요? 10분이 지나자 김상병이 먼저 고개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졸리지? 술이 독한가? 하더니 눈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15분이 지나자 김상병이 탁자에 머리를 떨어뜨렸어요. 그 다음엔 이 병장이 이상하다 고 중얼거리더니 역시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일병도 버티려고 했지만 결국 의자에서 고꾸라졌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박 씨가 준 수면제가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거든요. 3명 모두 깊게 잠들어 있는 걸 확인한 후 숨을 죽이고 미리 준비해둔 철선으로 철조망을 조심스럽게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쇠 조각이 바람에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낼 때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만 다행히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철조망을 뚫는데 20분 정도 걸렸어요. 사람 하나가 기어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대기하던 가족들을 조용히 불러 모았어요. 아내는 둘째를 업고 있었고 저는 큰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면 안 돼. 아이들에게 속삭였어요. 서로의 손목을 꽉 잡은 채 철조망 구멍을 하나씩 통과했습니다. 먼저 제가 지나가고 그 다음 큰아이, 아내와 둘째 순으로 건넜어요.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모두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강가로 향해야 했어요. 압록강까지는 약 1k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중간에 순찰대와 마주칠 위험이 있었거든요. 숨죽여 걸어가는데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풀숲에 몸을 숨겼는데 순찰차가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한밤중 압록강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11월 말이라 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뼈까지 시린 추위가 올라왔어요. 강폭이 생각보다 넓어 보였는데 과연 우리가 다 건널 수 있을까요? 강 건너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고 멀리서는 순찰선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국 쪽 순찰대인 것 같았어요. 박 씨가 말하기로는 중국 쪽도 탈북자를 잡으려고 순찰을 돈다고 했거든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 가족들과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절대 소리 내면 안 된다. 물에 빠져도 소리 내지 마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서워하는 게 역력했어요. 특히 둘째는 물을 무서워해서 평소에 목욕할 때도 울었거든요. 드디어 물에 발을 담갔는데 정말 차가웠어요. 물살이 생각보다 세서 걸음을 제대로 뗄 수 없었습니다. 8살 둘째가 물에 휩쓸려 갈 뻔했어요. 급하게 팔을 뻗어 아이 옷깃을 붙잡았는데 그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물에 빠지면서 아빠 하고 소리를 낼 뻔했는데 재빨리 입을 막았어요. 혹시 소리가 새어나갔을까 봐 주변을 살폈는데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큰아이를 업고 있었는데 물의 무게 때문에 비틀거렸어요. 괜찮아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는데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30분 동안 물속에서 숨죽이며 하류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물 온도가 너무 낮아서 몸이 마비되는 느낌이었어요. 발가락 감각이 없어졌고 손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순찰선이 지나갈 때는 갈대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순찰선에서 나오는 서치라이트가 우리 바로 위를 지나갔는데 정말 아찔했습니다. 불빛이 물 위를 훑어가는데 혹시 발견되는 건 아닐까 하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둘째가 추위 때문에 온몸을 떨면서 울음을 터뜨릴까봐 계속 달래야 했고요. 조금만 참아. 곧 따뜻한 곳에 갈 수 있어. 아이 귀에 속삭였어요. 물속에 있던 시간이 1시간 정도 됐을까요?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특히 아내가 큰아이를 업고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드디어 중국 쪽 강둑이 가까워졌을 때 발끝에 돌이 닿는 게 느껴졌어요. 강바닥이 만져진다는 건 이제 얕아졌다는 뜻이었거든요. 마지막 힘을 내서 강둑으로 올라갔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 가족이 얼어붙은 채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아직 안전한 곳이 아니라서 소리를 낼 수도 없었어요.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고 서로의 손을 꼭 붙잡으며 가슴 깊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로 북한을 벗어났구나 하는 실감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지 며칠 만에 저희는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박 씨가 미리 알려준 연락처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이 공안에 신고한 거였어요. 결국 한국 영사관으로 넘겨져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창문 없는 조사실에서 한국 국정원 조사관들이 연이어 들어와 출신지와 직책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39호실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경로로 자금이 흘러갔나요? 해외 계좌는 몇 개나 관리했습니까?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말했어요. 39호실의 조직도부터 시작해서 자금 운용 방식, 해외 계좌 관리 시스템까지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39호실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조사관들이 메모를 바삐 적어 내려가더라고요. 이 정보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북한의 해외 자금망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주 조사관이 말했어요. 사흘간의 신문이 끝나자 한 조사관이 처음으로 미소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보호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제야 굳어있던 어깨가 풀렸어요.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39호실에서 김 과장이 처형당하는 걸 보고 느꼈던 그 두려움이 드디어 사라진 거예요. 조사관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과정이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내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괜찮아진 거죠? 하고 물어보니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어른들 표정이 밝아진 걸 보고 안심하는 듯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받은 첫 인상은 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천장마다 밝은 형광등이 가득했고 복도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식당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반찬이 10가지도 넘게 놓여 있었고 원하는 만큼 가져다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밥도 흰쌀밥이었어요. 39호실 간부였던 저도 평상시에는 강냉이밥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맵기 흰쌀밥을 주더라고요. 둘째가 아빠, 이게 다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가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단 하루 만에 혈압부터 심장 상태, 간 기능까지 모든 검사를 다 해줬습니다. 북한에서는 몇 달을 기다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웠는데 말이에요. 의사가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은데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냥 약을 줄 뿐만 아니라 왜 혈압이 높은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아내도 여성질환 검사를 받았는데 간호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하면 금방 나을 거예요 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강의실에서는 남한의 헌법과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는 사실이었어요. 5년마다 선거를 통해 국민이 직접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강사가 말했을 때 정말 믿기 어려웠거든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통제받는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교육 담당자가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정부를 비판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함정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른 탈북민들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정말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원을 나와 처음 정착한 곳은 경기도 수원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배정해줬는데 북한 기준으로는 정말 좋은 집이었어요. 수도는 24시간 나오고 전기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수원 화성을 구경해보라고 권해서 가족과 함께 처음 나들이를 갔어요. 높은 성벽과 웅장한 장안문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성이구나. 큰아이가 신기해하며 소리쳤어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유적지라고 하는데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아서 놀랐거든요. 북한의 무너진 성터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웃으며 돌아다녔습니다. 경찰이나 감시원 같은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북한이었다면 이런 역사 유적지 근처에는 반드시 감시원이 배치되어 있을 텐데 말이죠. 아이들은 성곽 위를 걸으며 아빠, 이게 진짜 성이야? 왕이 살던 곳이야? 라고 계속 물어봤어요. 특히 화성행궁을 보고는 북한 궁전보다 더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성곽 위에서 수원 시내를 내려다보니 정말 넓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즐비하게 서 있고 도로에는 차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 시내에서도 이런 풍경을 볼 수 없었거든요. 화성박물관에서는 조선시대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정조대왕이 아버지를 생각하며 만든 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역사도 왜곡해서 가르쳤는데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니까 신기했습니다. 해설사가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도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가이드에게 함부로 질문할 수 없었거든요. 저녁에는 성 주변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기타를 치고 노래하는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구경하고 돈도 주더라고요. 아무도 허가증을 확인하거나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무너진 벽돌담만 보던 우리에게 잘 보존된 유적과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은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수원에서의 첫 한 달은 연속된 놀라움이었습니다. 수원 시내는 밤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았어요.
편의점은 스문의 시간 문이 열려 있었고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컵라면을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밤 10시만 되면 거리가 조용해지는데 여기는 자정이 넘어도 사람들이 활동하더라고요. 배달 오토바이가 끊임없이 오가며 음식을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걸 보고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전화 한 통으로 30분 만에 따끈한 음식이 집까지 온다니 마법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사기가 아닐까 의심했는데 정말로 시킨 음식이 정확히 도착했어요.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드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니까 바로 계좌를 개설해 줬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은행 직원이 ATM 카드 사용법도 알려드릴까요? 라고 친절하게 물어보더라고요. 현금 지급기에서 스문의 시간 언제든지 돈을 뽑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아들이 휴대폰을 처음 만졌을 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기계 하나로 전 세계 어디든 연결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몇 초 만에 답을 찾아낼 수 있더라고요. 아빠, 이걸로 미국 사람과도 이야기할 수 있대요. 아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인터넷이라는 건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컴퓨터는 물론이고 라디오 주파수도 고정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원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마트에 갔을 때도 놀랐어요. 진열대에 온갖 상품이 가득했는데 아무것도 잠겨 있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물건을 집어들고 살펴보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물건을 만져보는 것도 허락받아야 했는데 말입니다. 계산할 때도 신용카드라는 걸 쓰더라고요. 플라스틱 카드 하나로 돈을 지불하다니 신기했습니다. 불빛과 소음, 자유로운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진짜로 살아있음을 처음 실감했어요. 정착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광교 호수공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았어요. 호수 위로 반짝이는 저녁 노을, 산책로를 뛰어다니는 아이들, 벤치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젊은이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평화로웠거든요. 북한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공원에서도 사람들을 감시하는 눈이 있었고 큰 소리로 웃거나 떠들면 주의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연인들이 자유롭게 데이트하고 가족들이 돗자리 펼쳐놓고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호수 주변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아무도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39호실에서 일할 때는 항상 긴장하며 살았는데 이곳 사람들은 정말 편안해 보였어요. 아내가 벤치에 앉아서 말했어요. 이제는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네요. 아이들 미래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내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랐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이곳에 와서야 편안한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아이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한국 아이들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더라고요. 그 나이가 아빠,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뭉클했습니다. 호수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산책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진짜 미래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이에요. 한때 돈으로만 세상을 굴리던 39호실 간부였던 제가 이제는 자유와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바람을 맞으며 가족들과 함께 걷는 이 순간이 그동안 제가 꿈꿔왔던 진짜 행복이었어요. 고위 간부들의 딸이나 특권층만 갈 수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 한 여대생들의 무리가 뭔가 심오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녀들은 결국 위험천만한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남한에 도착한 그녀들은 북한에서 배워 알고 있던 실제 남한의 모습에 크게 놀라고 말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 북한 여대생들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희입니다. 저는 김일성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가던 평범한 여대생이었어요. 북한에서 살아가는 일상은 생각보다 더 숨막히는 현실이었죠.
무엇보다도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어요. 배급은 턱없이 부족했고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땅에서 매일같이 굶주림과 싸워야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서는 지식도 지식이지만 항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북한 체제에 대해서 항상 세뇌당하듯 암기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모자란 학업은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해야 했죠. 언젠가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 세계로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에 힘들었지만 열심히 학업에 충실했습니다. 물론 지칠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이나마 웃음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제 친구들인 연아와 지은이입니다. 항상 저의 벗이 되어주고 말동무를 해주던 고마운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북한에서도 교환학생을 가는 여대생들이 있었어요. 북한 고위급 간부들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었지만 저희는 운 좋게 그런 한 살 언니와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로 교환학생을 갔던 언니가 탈북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었죠. 어느 날 밤 북한 내부에서 북한 사람들을 돕는 브로커를 통해 언니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 독일에서 남한으로 건너간 언니가 남한의 모습은 북한에서 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면서 위험하고 무섭겠지만 꼭 탈북해 만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어느 날부터 저희 평범했던 삶은 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배급량이 줄어들었고 동생은 제대로 먹지 못해 결국 영양실조로 죽고 말았어요.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는 죄책감에 매일 밤 울었습니다. 살아있어도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아가 말했습니다. 소희야, 지은아, 우리 여기서 나가자.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 그 말에 처음엔 너무 놀랐습니다. 탈북은 실패하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결국 여기서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다 죽는 건 의미 없어. 차라리 강 하나만 건너면 중국이라잖아. 우리 그 길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저희 셋은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탈북해 남한으로 가서 먼저 탈북했던 언니를 찾아서 만나자고 결심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 결심이 쉬운 건 아니었어요. 저희는 지도부의 눈을 피해 몰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을 조금씩 숨기고 길을 알아보고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지 수소문했습니다. 강 하나를 건너는 게 탈북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이 걸린 선이었어요. 겨울이면 얼어붙는 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고 국경경비대에 총에 맞아 쓰러졌다는 소문도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셋 꼭 같이 살아서 나가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삶으로 돌아오지 말자. 강바람은 살을 애고 발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걸었습니다. 연아가 앞장서서 길을 이끌었고 지은이는 긴장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온몸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지만 이를 악물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국경강가에 다다랐을 땐 이미 밤이 깊었고 달빛이 희미하게 얼어붙은 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 위에는 작은 금이 가득했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얼음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소희야, 너부터 가. 연아가 말했어요. 저는 머뭇거리며 연아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네가 먼저 가. 내가 뒤에서 봐줄게. 하지만 연아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부터 가야 우리가 네 뒤를 따라갈 수 있어. 괜찮아. 우리가 너 뒤에 바로 있을 테니까. 결국 저는 먼저 강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끝에서 얼음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연아와 지은이가 제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오고 있었어요. 중간쯤 갔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국경경비대의 개일 겁니다. 우리는 모두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연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침착해.
절대 멈추면 안 돼. 연하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강을 건너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다리가 떨리고 발끝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끝내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얼음 위에서 우리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 손으로 얼음을 문질렀습니다. 강을 건너고 나서야 조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겨우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제 됐지? 우리 이제 안전한 거야?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여긴 시작일 뿐이야. 빨리 더 멀리 가야 해. 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탈북 브로커와 접선하기 위해 저희는 약속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걷는 동안 지은이는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지쳐 있었지만 연하가 그녀를 부축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땐 이미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오두막에서 기다리던 브로커가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잠시 쉴 시간을 주었고 준비해온 따뜻한 물과 약간의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저희 셋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야. 아직 더 가야 해.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희는 서로의 손을 잡으며 잠시나마 안도했습니다. 이제는 강을 건너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살아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강을 건넌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브로커의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둡고 차 안은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우리 셋의 얼굴에는 안도와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우리는 국경을 넘어왔지만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는 한참을 달려 외딴 농촌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목적지는 브로커의 은신처였습니다. 그곳은 허름한 창고처럼 보였지만 우리에게는 잠시나마 몸을 숨길 수 있는 피난처였습니다. 브로커는 잠시 후 중국 공안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동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소리도 내지 말고 창문도 열지 마세요. 브로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고는 좁고 어둡고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라도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연하는 식량을 나눠주며 말했어요. 이거 조금씩 아껴 먹자. 언제 또 움직이게 될지 몰라. 식량이라 해봤자 찬밥과 약간의 물이었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브로커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증과 옷을 건네주었습니다. 옷은 낡았지만 북한을 벗어난 흔적을 감추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었죠. 신분증에는 가짜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조차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브로커의 안내로 우리는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 중에는 항상 긴장 상태였습니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브로커는 우리에게 중국말 몇 마디를 가르쳐주며 단속에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공안이 물어보면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고 따라오면 돼요. 그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브로커의 안내로 이동한 곳은 또 다른 은신처였고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루 종일 창문을 닫고 웅크리고 지내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동안 매일매일이 끝없는 기다림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한 번은 옆집 아이가 창문 근처에서 놀다가 우리를 발견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브로커는 우리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해 곧바로 다른 은신처로 이동시켰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몸을 숨기는 것 이상의 고통이었습니다. 북한을 떠나온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으로 불법 체류자로 숨어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우리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 한국까지 가야 해. 연하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외곽 지역에서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트럭을 타야 했습니다.
트럭은 물건을 운반하는 화물칸을 개조한 것이었고 안은 너무도 어두웠습니다. 트럭에 타기 전 브로커는 우리에게 작은 손전등과 물 한 병씩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말하지 마세요. 최대한 조용히 이동해야 합니다. 트럭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주머니도 있었고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지만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불안한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바퀴 소리와 함께 화물칸 안은 작은 진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우리를 태운 트럭은 몇 시간이고 정처 없이 달렸습니다. 차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고 공기가 점점 부족해지는 것 같아 더욱 불안했습니다. 소희야, 괜찮아? 연아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안에서 터져나오는 불안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트럭은 한참을 달린 뒤 어느 외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한 명씩 부르며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주변은 깊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곳에서 다시 걸어서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한밤중의 숲은 위험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나 동물 소리가 들려왔고 우리는 숨죽이며 서로를 붙잡고 걸었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또 다른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고무보트를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보트에 타는 순간 물이 스며들어와 발이 금세 젖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어요. 흔들리지 않게. 그는 우리를 재촉하며 보트를 조심스럽게 강 한가운데로 밀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심장은 쉴 틈 없이 뛰었고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가 무서운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이곳에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강을 건너자마자 우리는 다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산길을 올라가야 했는데 지친 몸으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넘어질 뻔하며 겨우 몸을 가누고 있었습니다. 숲을 벗어난 곳에서 우리는 작고 허름한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바닥에 낡은 담요가 몇 장 깔려 있었고 브로커는 우리에게 하루 정도 이곳에서 쉬었다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식이라고 주어진 것은 건빵 몇 조각과 물 한 병이었지만 이마저도 고마웠습니다. 오두막에서의 밤은 짧고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잡으러 올 것 같은 공포와 끝없는 불안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곧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연아가 말했을 때 저와 지은이는 그녀의 말에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험난한 길을 거쳐 드디어 한국에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느낀 첫 번째 감정은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그 전에 내가 살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 공항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게 너무나 신기하고 생경했죠. 북한에서는 공항도 상상할 수 없었던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선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 짐을 끌고 다니는 소리,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우리는 공항에서 일련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사실 입국 심사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처럼 비행기에서 내리고 국정원 관계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이 우리를 데려가서 차로 이동하면서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건물들은 너무 크고 거리에는 불빛이 가득했어요. 이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죠. 국정원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직원들은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의 말은 내가 고향에서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고향에서는 그런 말을 들을 일이 없었고 오히려 경찰들이 우리를 감시하는 상황만 봐왔기에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국정원에서는 우리에게 캐리어 가방을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면도구, 수건, 그리고 생리대 같은 기본적인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솔직히 그 순간 나는 조금 당황했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특히 생리대 같은 건 내가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런 걸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죠. 그 후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에게 제공한 식사. 저는 밥을 먹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그때 식사는 김치찌개와 반찬, 그리고 밥이었는데 그렇게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게 정말 낯설었어요. 북한에서의 식사는 끼니를 거를 때가 많았고 그마저도 맛이 없어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게 다 맛있고 양도 넉넉했어요.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이곳이 다른 세상 같다는 걸 실감했죠. 이곳에 와서의 첫 경험은 사실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그때 받았던 음식, 물건, 그리고 그들의 친절한 말들이 하나하나가 큰 의미였죠.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 제가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저는 이제 앞으로의 길을 조금씩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서울 시내를 구경하러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길을 걷다가 보인 마트가 제 눈을 사로잡았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크기였어요. 북한에서는 마트라면 작은 규모의 곳들이 많았고 거기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은 대부분 한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긴 크기도 크고 물건도 정말 다양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입을 떡 벌렸어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진열대에 놓인 쌀, 과일, 음식들이 그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걸 보고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저희는 그때 다들 말없이 그것들을 쳐다봤어요. 연아랑 지은이랑 저랑 3명 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북한에서는 쌀이나 과일을 그렇게 손쉽게 구할 수 없거든요. 가끔 배급이 있을 때야 쌀이나 과일을 조금 받긴 했지만 그것도 정말 부족하고 대부분은 곡물 배급에 불과했으니까요. 그 중에서 제일 놀란 건 계산대였어요. 사람들이 물건을 카운팅하지 않고 그냥 계산대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가격이 나오는 걸 보고 진짜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은이는 저보다 더 놀랐어요. 저게 어떻게 되는 거야? 돈은 어떻게 내는 거지? 이렇게 말했죠. 그 당시 저는 돈을 내는 방법까지도 잘 몰랐거든요. 북한에서는 계산할 때 항상 사람이 직접 금액을 계산하고 그 뒤에 돈을 주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자동 계산대는 정말 마법 같았어요. 그날 저는 이걸 처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에선 이걸 상상도 못했겠지. 그때까지는 물건을 사려면 항상 줄을 서고 기다려야만 했고 계산도 정말 불편했으니까요. 이제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바뀌는 것처럼 보였어요. 계산대에서 사람들이 자동으로 물건을 계산하는 걸 보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날 저녁에 우리는 같이 앉아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게 될 줄 몰랐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정말 소소한 자유를 느꼈고 그런 자유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새삼 깨달았죠. 우리는 KTX를 타보기로 했어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아마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북한에서는 기차를 타는 것조차 드물었고 무엇보다 속도와 편의성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기차가 빠르고 편리하고 게다가 생각보다 너무 현대적인 거예요. 처음 KTX에 올라탔을 때 저는 기차 안에서 너무 신기하고 편안해서 놀랐어요. 이게 진짜 기차 맞아? 싶었어요. 의자도 푹신하고 공간도 넓고 창밖을 보면 아무리 가도 속도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지나가는 거예요. 연아랑 지은이도 처음 타는 KTX에 신이 나서 계속 와 진짜 대박이라고 말했어요. 사실 한국에서 기차를 이렇게 빠르고 편리하게 탈 수 있다는 건 저희에게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 기차가 그렇게 빨리 가는데도 너무 조용해서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이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다 이걸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거겠지만 저희에겐 그게 너무 새롭고 특별한 일이었어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무조건 맛있는 음식을 먹기로 결심했어요. 지은이 추천한 곳으로 갔는데 그곳은 바로 부산의 유명한 밀면집이었어요.
밀면이 나왔을 때 그 면발이 너무 탱탱하고 쫄깃해서 한 입 먹자마자 이건 진짜 맛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연아는 육수의 깊은 맛에 감동하면서 이건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어 라고 말했죠. 밥 한 끼 먹는 게 이렇게 신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게 저에겐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음식이 저희를 그렇게 기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부산에서 바다도 보았어요. 바다는 역시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푸르렀어요. 바다를 보며 멍하니 서 있다가 저는 그 순간 정말 행복함을 느꼈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오는 걸 보면서 이게 바로 자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살았던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기회처럼 다가왔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또 하나의 즐거움이 찾아왔어요. 밤이 되자 서울의 야경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서울은 정말 다른 도시 같았어요. 하늘을 가릴 정도로 많은 불빛들이 반짝였고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불빛이라고? 라고 말하며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화려하고 밝은 도시를 바라봤죠. 이제는 내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연아랑 지은이도 서울의 야경을 보며 정말 이곳에 오길 잘했다고 서로 이야기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서울에서 가까운 찜질방에 가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했어요. 이렇게 모두가 만족스럽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저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진짜 자유를 느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온 후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목이 아프고 음식 맛이 잘 안 나와서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점점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손님들을 보면서 이 일에 대한 사랑이 커져갔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배운 것들은 정말 많았어요. 음식의 조리법부터 고객을 대하는 법,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서 진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기분이 들었죠. 연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해요. 지은이는 대학에 진학해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부터 우리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고 해요.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언제나 서로에게 힘이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변화들을 시작하며 점차적으로 더 많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겨울 다시 남산타워에 모였을 때 우리는 하얗게 쌓인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기적이야. 이제는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저는 평양수첩 이현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평양수첩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